언니 태호 씨가 그 사람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 그래서 지금 각방 쓰고 별거 중이라는 거, 그거 정말 사실이야. 여러분, 그날 밤 제가 대학 후배 지안이에게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남몰래 앓는 부부의 은밀하고도 기이한 고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얄궂더군요. 지안이가 해외 연수를 떠나고 텅 빈 집, 지독한 폐혈증으로 신음하며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태호 씨를 발견했을 때 저는 차마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고열로 끓어오르는 그의 몸을 닦아주기 위해 젖은 수건으로 뜨거운 팔과 가슴을 조심스레 훑쳐 내려갔죠. 그런데 제 손끝이 그의 몸 깊숙한 곳을 스치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지안이가 왜 그토록 공포에 질려 도망쳤는지, 왜 그를 괴물이라 부르며 몸서리쳤는지, 숨이 턱 막힐 만큼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그의 남성적 실체를 마주하고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설마 했던 그 이야기가 잔인할 만큼 생생한 현실이었다는 거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유혹이나 말초적인 자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년 전 남편을 잃고 껍데기처럼 살아가던 저라는 여자가 그 거대한 실체 앞에서 어떻게 다시 여자로 깨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경이로운 위용 뒤에 숨겨져 있던 지안이의 추악하고도 치밀한 음모는 무엇이었는지, 세상의 비난을 뚫고 끝내 서로의 구원이 된 두 남녀의 파격적인 드라마. 이 지독한 운명의 끝이 어디일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알림 설정 하나가 진실을 밝히는 가장 뜨거운 응원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저에게 그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대답 대신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혜수 46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무르익은 지혜로 글을 써내려갈 나이라 말하지만 저는 지금 통영의 외딴 끝마을에서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이토록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파도를 가르며 대양을 누비던 원양어선 항해사, 제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바다를 닮아 호탕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소금기 절인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며 혜수야 나왔다. 라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그날 바다는 평소보다 유난히 검고 깊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집어삼킬 듯한 파도 속에서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종. 그 잔인한 두 글자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차라리 마음 편히 보내주었을까요? 바다는 대답도 없이 남편을 집어삼켰고 저는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망령처럼 이 외딴 바닷가를 헤맸습니다. 소설가라는 명함은 남편과 함께 수장되었습니다. 문장 한 줄 쓰지 못한 채 저는 스스로를 가둔 유령이 되어갔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무서워 집안에 저 자신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정갈했던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해졌고 집안 곳곳에는 거미줄이 들어찼습니다. 청소할 기력도 밥을 챙겨 먹을 의지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두꺼운 커튼으로 가린 채 제가 유일하게 손에 쥐는 건 투명한 소주병 뿐이었습니다. 혜수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러다 너 먼저 죽어. 가끔 찾아오는 이웃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술 기운을 빌려 잠이 들면 꿈속에서 남편의 배가 수평선 너머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들리는 건 공허한 파도 소리와 텅 빈 옆자리뿐이었죠. 거울을 보는 것조차 끔찍했습니다. 한때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세상을 읽어내던 소설가였던 제가 이제는 눈가에 기미가 가득하고 초점 없는 눈동자를 한 이름 모를 노파처럼 변해가고 있었으니까요. 제 삶은 시계추가 멈춰버린 것처럼 이 폐가 같은 집안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저는 스스로를 상실이라는 깊은 늪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통영의 아름다운 낙조도 싱싱한 바다의 비린내도 저에게는 그저 죽음의 냄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보다 깊은 잠을 자던 제 영혼을 깨운 건 아주 사소하고도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욕실 바닥에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뺨을 대고 겨우 고개를 들었을 때 세면대 옆에 놓인 먼지 쌓인 거울 속에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탄력을 잃고 축 처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어 잿빛으로 변해버린 피부. 그건 제가 알던 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잡아먹혀 서서히 죽어가는 껍데기에 불과했죠. 그 처참한 몰골을 마주한 순간 제 안에서 억눌려 있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그 비명은 죽은 자의 곡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고 싶다는, 제발 이 지옥에서 나를 꺼내달라는 제 영혼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은 소주를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걷어 올렸습니다. 2년 만에 마주한 통영의 달빛은 너무나도 눈부셨고 그 빛은 마치 저에게 이제 그만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거울 속에 저와 마주했던 그 처참한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싱크대에 술을 쏟아붓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2년 동안 방치되어 제 허리춤까지 올라온 잡초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더군요. 저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그 질긴 풀들을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풀독에 오르고 손톱 밑에 흙먼지가 박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잡초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제 인생도 영영 이대로 묻혀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혜수야, 이제 그만 일어나자. 너 아직 46이야. 제 안에서 누군가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을 정리하고 난 뒤 저는 뒤틀린 제 몸을 바로잡기 위해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실 한복판에 낡은 매트 하나를 깔고 앉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2년 동안 술과 눈물로 절여진 제 몸은 마치 녹슨 기계처럼 비명을 질러댔거든요. 삐걱거리는 몸에 생기를 불어넣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몇 주 동안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몸을 천천히 숙여보려 해도 제 허리는 꼿꼿하게 굳어 손가락 끝이 무릎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굳어버린 건 제 마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근육도, 관절도, 심지어 숨구멍까지도 꽉 막혀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동작 하나에도 온몸이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밤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파서 거실 바닥에 쓰러져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증이 싫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술 기운에 취해 멍하게 보냈던 그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제 몸이 저에게 말을 거는 느낌이었습니다. 나 여기 살아있어. 나 좀 봐줘라고 외치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한 달, 2달 시간이 흐르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뻣뻣하기만 했던 허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더니 어느 날은 손바닥이 바닥에 찰떡처럼 닿더라고요. 거칠게 몰아쉬던 호흡도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제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칙칙했던 안색이 맑아지며 은은한 혈색이 돌았고 운동복 위로 드러난 제 어깨 라인과 목선이 이전보다 훨씬 매끄러워졌습니다. 다시 뛰는 생의 맥박.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제 몸매의 변화였습니다. 소설을 쓴답시고 구부정하게 앉아만 있던 시절, 그리고 남편을 잃고 축 처져 있던 시절에 제 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요가를 통해 장근육이 붙으면서 탄력이 생겼고 처져 있던 엉덩이와 허벅지가 단단하게 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뒷모습을 보고 그만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고? 내가 이런 곡선을 가지고 있었나? 골반에서 허벅지로 내려오는 매끈한 라인, 그리고 곧게 펴진 등줄기. 그곳에는 남편 잃은 슬픔에 젖어 있던 비련의 여인이 아닌 성숙하고 우아한 매력을 지닌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제 몸의 아름다움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제 안에 생명력이 꿈틀거리며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원고 마감 맞추느라 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이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한 혜수 그 자체였죠. 몸이 바로 서니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다시 펜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비극이 아닌 새로운 문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렇게 제 삶에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것 같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기분 좋게 운동을 마치고 책상 앞에 앉아 첫 문장을 고민하던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대학 후배이자 친자매처럼 의지하던 지안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요. 평소 밝고 화사하던 지안의 눈동자는 잔뜩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녀를 방 안으로 들여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을 때 지안은 제 손을 꽉 잡으며 차마 입 밖으로 내기 힘든 기괴하고도 은밀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이제 막 다시 뛰기 시작한 제 생의 맥박을 일순간 멈추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 묘하죠. 제가 제 몸을 가꾸고 굽어있던 등줄기를 펴내며 다시금 여자로서 그리고 작가로서의 삶에 희망을 품기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죽어있던 감각들이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며 드디어 텅 빈 원고지 위에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가려던 그 찰나였죠. 그런데 제 인생의 잉크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그 순간 가장 가까웠던 이의 삶은 정반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대학 후배이자 친자매보다 더 각별했던 지안이가 그날 제 거실에 앉아 쏟아낸 말들은 산전수전 다 겪으며 글을 써온 저조차도 귀를 의심케 할 만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지안이는 저보다 4살이나 어리고 대학 시절부터 가녀린 몸매의 하얀 피부로 보호 본능을 자극하던 친구였어요. 5년 전 훤칠한 키에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진 태호 씨를 만나 결혼했을 때 우리 동기들은 다들 입을 모아 그림 같은 커플이 탄생했다며 축복해 주었죠. 태호 씨는 건설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경제적으로도 풍족했고 지안이를 공주처럼 아끼는 모습이 누가 봐도 완벽한 부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아
차잔을 든 지안의 손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사한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그늘이 눈가에 짙게 깔려 있었고 무엇보다 그 생기 넘치던 눈동자가 잔뜩 겁에 질린 채 흔들리고 있었죠. 언니, 나 진짜 죽고 싶어. 아니, 무서워. 그 사람이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무슨 짐승처럼 보여. 지안이의 첫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태호 씨가 바람을 피웠거나 손찌검이라도 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안이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로 쏟아낸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공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안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은밀한 부부 생활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태호 씨 말이야. 그 부분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커. 처음엔 그냥 남들보다 조금 좋은 편인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야. 시간이 갈수록 관계를 가질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버렸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성인 남녀 사이의 일이라지만 동생 같은 지안이에게 이런 노골적이고도 기이한 고민을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안이의 표정은 농담을 할 기색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눈동자가 흐릿했죠. 그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입술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사랑하니까 참았어. 나를 아껴주는 마음이 고마워서 내가 좀 아파도 웃어줬어. 그런데 언니,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이제는 잠자리에 들 시간만 되면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한번 관계를 갖고 나면 며칠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아래가 짓물러지고 통증이 가시질 않아. 병원에도 몰래 가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훼손됐냐고 묻더다고. 나 그때 정말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었어. 지안이의 흐느낌이 적막한 제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갈수록 충격적이었습니다. 태호 씨의 신체적 조건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거대해서 지안이의 가냘픈 몸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지안이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흉기로 몸을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태호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뒷모습만 봐도 숨이 막혀. 그 거대한 육체가 나를 짓누를 것 같아서. 그래서 나 저번 달부터 거실에서 따로 자. 각방 쓴 지 벌써 한 달도 넘었어. 태호 씨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묻는데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더라고. 당신 그게 너무 무서워서 같이 못 자겠다고 어떻게 말해?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저 타고난 게 괴물 같은 건데. 지안이는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의 몸이 망가질 것 같은 본능적인 공포 사이에서 가련한 후배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은 복받은 줄 알라며 우갯소리로 넘길지 모를 일이었지만 당사자인 지안이에게 그것은 매일 밤 반복되는 잔인한 고문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안이의 마른 등을 토닥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제 고독이 가장 큰 슬픔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남편을 곁에 두고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신음하는 지안의 모습은 또 다른 의미의 지옥처럼 보였습니다. 지안이의 눈물 섞인 고백은 멈출 줄 몰랐고 그녀가 털어놓는 그 압도적인 실체에 대한 묘사는 제 상상력을 자극하며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그토록 사랑하던 남편을 괴물이라 부르며
도망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한참을 울어 눈이 퉁퉁 부은 지안이가 비로소 눈물을 닦아내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 절박한 눈빛으로 자신이 왜 이 먼 통영 끝마을까지 저를 찾아왔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하기 위해 입을 뗐습니다. 지안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깊숙한 곳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죠. 서류 봉투를 만지는 지안이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보며 저는 이 친구의 마음이 이미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난도질 당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한계야. 그 사람의 그 비정상적인 신체 조건도 감당하기 벅찬데 이제는 그 사람 행동까지 이상해지고 있어. 자기가 나를 아프게 한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욕구가 풀리지 않아서인지 밤마다 거실을 짐승처럼 서성거려. 문 밖에서 들리는 그 거친 숨소리를 들으면 내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아. 나 정말 신경쇠약 걸리기 직전이야. 아니, 이미 미쳐버린 걸지도 몰라. 지안이는 얼굴을 감싸쥐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태호 씨는 자신의 압도적인 육체가 아내에게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부터 극심한 자괴감에 빠졌고 그 스트레스가 폭언이나 자학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집은 이미 보이지 않는 괴물이 지배하는 지옥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니, 나 결심했어. 일단 도망쳐야겠어. 마침 회사에서 한 달짜리 해외 연수 기회가 왔는데 무조건 가겠다고 했어. 일단 그 집에서 그 남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서 가서 마음 정리하고 돌아오면 바로 이 서류 접수할 거야. 나 더 이상은 그 거대한 공포 속에서 여자로 살 자신이 없어. 지안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 뒤에는 숨길 수 없는 미련과 걱정이 질척하게 묻어 있었죠. 지안이는 제 손을 부서질 듯 꽉 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엿듣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언니,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 태호 씨, 저러다 정말 무슨 일 낼 것 같아. 자기가 괴물이라서 아내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빠지면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 이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는 꼴은 못 보겠어. 그래서 염치 없지만 언니한테 부탁하러 온 거야. 나 연수가 있는 동안 딱 한 달만. 정우 씨, 아니 태호 씨 좀 지켜봐 주면 안 될까? 저는 당혹스러움에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통영 끝마을에서 겨우 생의 맥박을 되찾고 글을 쓰려던 저에게 다른 남자에 파괴되어 가는 삶을 지켜달라니요. 그것도 그 은밀하고도 압도적인 비밀을 가진 남자를 말입니다. 언니라면 내가 믿고 부탁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태호 씨 겉모습만 보고 선남선녀니 뭐니 수군대겠지만 작가인 언니라면 그 사람 속에 숨겨진 슬픔도 이해해 줄 수 있잖아. 그냥 가끔 반찬 좀 넣어주고 문자로 생사 확인만 해줘도 돼. 제발 언니. 나 이대로 가면 죄책감 때문에 파리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거야. 그 사람이 혼자 남겨져서 어둠 속에서 무너지는 것만 막아줘. 부탁이야, 언니. 지안이는 제 무릎 아래로 내려앉아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고 그 공포 또한 실제하는 것이었죠. 남편을 바다에 잃고 남겨진 자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기에 누군가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말은 제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렸습니다. 알았어, 지안아. 일단 진정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틈틈이 들여다볼게. 밥은 굶지 않는지, 별일은 없는지 꼭 확인해 줄게.
제 입에서 나간 그 약속이 제 인생에 어떤 거대한 소용돌이를 몰고 올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안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며칠 뒤 출국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서둘러 통영을 떠났습니다. 지안이가 떠난 뒤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괴물 같은 남자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안이가 그토록 하얗게 질려 묘사하던 그 남성적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신경질적인 슬픔. 저는 묘한 불안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지안이가 알려준 태호 씨의 집 주소를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지안이가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태호 씨의 집 향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낸 죽 한 그릇을 들고 그 어두운 비밀의 문 앞에 섰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한 남자의 생사를 확인하는 보호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그 집안의 풍경은 지안이가 말했던 공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참혹함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이가 떠나고 며칠 뒤 저는 약속대로 태호 씨의 집을 향했습니다. 정성스레 끓인 죽통을 손에 들었지만 발걸음은 마치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죠. 지안이가 묘사했던 그 괴물 같은 실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남의 은밀한 가정사에 발을 들인다는 찝찝함이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지안이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삑삑삑삑. 도어록 해제 소리가 적막한 복도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제 코끝을 찌른 것은 지안이가 말한 공포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환기가 되지 않은 방 안의 퀴퀴한 공기와 무언가 썩어가는 듯한 지독한 악취,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절망의 냄새였죠. 태호 씨, 계세요? 저 지안이 언니 혜수예요.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죽통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대낮임에도 암막 커튼이 쳐진 거실 한복판에 거대한 형체 하나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지안이가 그토록 무서워하며 괴물이라 칭했던 태호 씨였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 짐승처럼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전해지는 열기가 소름 끼칠 정도였죠.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은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의 피부는 마치 펄펄 끓는 가마솥처럼 뜨거웠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태호 씨, 정신 차려보세요. 태호 씨.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그는 쇳소리 섞인 거친 숨만 몰아쉴 뿐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안이는 그가 신경질적으로 거실을 서성거린다고 했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저 죽음의 문턱에서 허우적대는 가련한 영혼일 뿐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상태였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반바지 차림 아래로 드러난 다리는 여기저기 긁히고 멍이 들어 엉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지독한 고열과 함께 찾아온 전신 염증 반응 같았습니다. 지안이가 떠난 뒤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이 어둠 속에서 홀로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신없이 구급차를 부르려다 문득 지안이의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이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면 태호 씨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이고 그들의 은밀한 비밀까지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죠. 저는 우선 수건을 적셔 그의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그의 상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을 때 저는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지안이가 왜 그를 괴물이라 불렀는지, 왜 그토록 압도적인 신체적 결함에 절망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그 거대한 육체의 흔적들이 제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거대함은 위협이 아니라 제 주인조차 감당하지 못해 무너져 내린 비극의 잔해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몸 구석구석은 폐혈증 증세로 인해 붉은 반점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열꽃이 흐드러진 가슴팍은 고통스러운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지안이를 괴롭히던 포식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비정상적인 몸 안에 갇혀 아내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한 채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던 가장 외로운 환자였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키며 해열제와 미온수 마사지로 사투를 벌였습니다. 의식이 잠깐 돌아올 때마다 그는 헛것을 보는 듯 지안아. 미안해. 내가 괴물이라서. 라며 신음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처량해서 남편을 잃고 느꼈던 저의 고독은 차라리 사치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캄캄한 거실, 오직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한 공간에서 저는 지안이가 남기고 간 이혼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한 여자는 무서워 도망치고 한 남자는 그 공포의 대상이 된 자신을 저주하며 죽어가고 있는 이 비극적인 현장. 동이 터올 무렵 그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해진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것은 단순히 지안이의 부탁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어쩌면 제 인생의 멈춘 문장을 다시 쓰게 할 진짜 이야기가 이 처참하고도 비밀스러운 남자의 육체 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였습니다. 태호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제 얼굴을 향해 고정되었을 때 그 눈 속에 담긴 것은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치욕스럽고 추악한 순간을 타인에게 들켰다는 본능적인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기이한 갈증이었죠. 창밖으로 희뿌연 새벽 안개가 밀려들 무렵 태호 씨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한참을 허공을 헤매다 이내 곁을 지키고 있던 제 얼굴에 멈췄지요. 그 찰나의 정막 속에 흐르던 공기는 어찌나 서늘하고도 팽팽하던지 마치 얇은 유리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당혹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자신의 처참한 꼴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지안이가 떠나버린 빈집, 땀과 열꽃으로 얼룩진 채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자신, 그리고 그 추한 몰골을 밤새도록 닦아내며 지켜본 낯선 여자. 그의 눈동자에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자괴감이 파도처럼 들이닥치는 게 보였습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지안이가 시킨 건가요? 갈라진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고열에 녹아내린 근육은 그의 의지를 배신하며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죠. 그 거대한 몸이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지려는 찰나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뜨거운 가슴팍을 부축했습니다. 제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그의 심장 박동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부의 몸짓이라기보다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내면의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밀쳐내는 대신 오히려 더 단단하게 그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태호 씨,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지안이가 시켜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온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제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죠. 남편을 잃고
2년 동안 죽음과 대면하며 살았던 저에게 지금 그의 눈 속에 담긴 절망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태호 씨는 제 품 안에서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마치 둑이 터지듯 그의 몸에서 힘이 탁 풀리더니 제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 거구의 남자가 제 품 안에서 짐승 같은 울음을 삼켜내는 것을 보며 저는 2년 동안 억눌러 왔던 제 안의 둑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간직한 여자와 존재 자체로 거부당한 남자의 고독이 그 좁은 거실 바닥에서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도 구구절절한 사연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살결에서 느껴지는 생의 온기, 그 처절하고도 가련한 온기에 매달릴 뿐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이성적인 판단들, 그는 후배의 남편이라는 사실, 이것이 도덕적으로 금기된 영역이라는 경고은 거대한 해일 앞에 모래성처럼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제 손끝에 닿는 그의 뜨거운 열기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원초적인 갈증을 깨웠습니다. 2년 동안 메말라 있던 제 감정의 샘에 그가 가진 거대하고도 위태로운 슬픔이 독처럼 혹은 약처럼 스며들었죠. 누구의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태호 씨의 거친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가 내뿜는 뜨거운 숨결 속으로 제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당장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은 생의 불씨를 서로의 몸을 빌려 확인하려는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지안이가 공포라고 말했던 그의 그 압도적인 실체가 제 몸을 압박해왔지만 신기하게도 제게 그것은 저를 파괴하는 흉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살아있음을, 제 감각이 여전히 날카롭게 깨어있음을 증명하는 강렬한 자극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슬픔을 집어삼킬 듯이 탐닉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제 위를 덮칠 때 저는 비로소 2년 동안 제 등을 짓누르던 남편의 영정 사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죄책감과 환희, 공포와 갈망이 뒤섞인 폭풍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삼켜버렸습니다. 금기를 깼다는 사실에서 오는 짜릿함보다 누군가에게 이토록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감각이 저를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태호 씨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남편 잃은 가련한 미망인이 아니라 한 남자의 고통을 유일하게 받아낼 수 있는 뜨거운 생명력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벽이 다 가도록 서로의 살을 맞댄 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두 영혼의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합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차가운 현실의 잔해가 남는 법이죠.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뒤 태호 씨가 제 귓가에 나직하게 내뱉은 그 한마디는 방금 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그 뜨거운 열기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저지른 이 탐닉이 결코 평범한 시작이 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었거든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잔인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커튼 틈새로 비집고 들어온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을 비출 때 저는 그제야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하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지안이의 울음 섞인 부탁, 그리고 제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신뢰를 제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는 죄책감이 독화살처럼 가슴에 박혔죠. 저는 차마 옆에 누운 태호 씨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서둘러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어제 밤새도록 제가 닦아냈던 그의 거대한 몸이었습니다. 그 몸을 안았을 때 느꼈던 그 경이로운 생명력은 이제 무거운 쇠사슬이 되어 제 목을 죄어오는 것 같았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나는 이제 지안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소구름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도망치듯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혜수 씨, 가지 마세요. 잠깐만 내 말을 들어봐요. 등 뒤에서 들려온 태호 씨의 목소리는 어제의 그 연약했던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차분하지만 뼈를 때리는 듯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저는 멈춰선 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저를 비난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제 모든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지안이가 내가 괴물 같다고 하던가요? 내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밤마다 지옥을 맛본다고, 그래서 내가 자기를 난도질하는 짐승 같다고. 그렇게 말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지안이의 고백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으니까요. 태호 씨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믿기 힘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지안이가 당신에게 한 말, 그 서류들, 그 눈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저를 성적 불구자로 몰아넣고 이혼 유책 사유를 만들기 위해 짜낸 각본이에요. 지안이는 지금 파리에 연수를 하러 간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만나온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와 새 살림을 차리기 위해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안이가 거짓말을 했다고요? 그 가냘픈 몸으로 벌벌 떨며 제 무릎 아래서 오열하던 그 모습이 연기였다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태호 씨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실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남들보다 조금 크고 강할 순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지안이의 동의 없이 손을 댄 적이 없고 오히려 그녀를 배려하기 위해 수개월간 금욕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안이는 그걸 이용했어요. 내가 마치 폭력적인 성적 취향을 가진 괴물인 것처럼 소문을 내고 병원 기록까지 조작해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한 겁니다. 그녀가 떠나면서 나에게 남긴 건 이혼 서류가 아니라 내가 죽기만을 바라는 저주뿐이었어요. 태호 씨의 목소리는 갈수록 서늘해졌습니다. 지안이가 저에게 말했던 신경쇠약과 공포는 사실 태호 씨가 겪고 있던 고통이었던 겁니다. 아내의 외도를 눈치챘지만 사랑하기에 놓아주지 못했던 남자의 순애보를 지안이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짓밟았던 것이죠. 지안이가 저를 이곳으로 보낸 것도 태호 씨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혹은 제가 그의 괴물 같은 모습을 증언해줄 목격자가 되길 바랐던 고도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의 덩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혜수 씨는 어제 보셨잖아요. 내가 괴물입니까? 내가 정말 누군가를 해치고 파괴하는 그런 짐승으로 보였나요? 어제 우리가 나눈 그 감정들이 지안이가 말한 그런 더럽고 끔찍한 것이었습니까? 그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제가 느꼈던 것은 공포가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한 남자의 절박한 온기였으니까요. 지안이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저는 어제 도망쳤어야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의 몸 안에서 안식과 생기를 찾았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자 지안이에 대한 배신감과 태호 씨에 대한 연민이 제 안에서 뒤엉켜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제가 쓴 소설 속 주인공처럼 누군가 짜놓은 정교한 덫에 걸려든 기분이었습니다. 지안이는 저의 동정심과 작가적 호기심을 이용해 남편을 파멸시키려 했고 저는 그 연극의 엑스트라로 이용당한 셈이었죠. 태호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단단하고 차가운 손길이었습니다. 혜수 씨,
이제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지안이의 각본대로 저를 증오하며 떠날 건지 아니면 이 추악한 진실의 끝을 저와 함께 볼 건지. 지안이가 돌아오는 날 우리는 그 연극의 막을 내려야 하니까요. 그의 제안은 달콤하면서도 위험했습니다. 지안이에 대한 배신감은 저를 복수라는 이름의 열차에 태우려 하고 있었고 태호 씨의 상처 입은 눈동자는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유혹하고 있었죠. 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그 가짜 이혼 서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안이가 돌아오는 그날 그녀가 만든 그 완벽한 무대를 제가 직접 무너뜨리기로요. 하지만 그 복수의 시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태호 씨의 말을 듣고 난 뒤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안이에 대한 신락 같은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그 착하고 여린 지안이가 친언니처럼 따르던 나까지 이용해 이런 잔인한 판을 짰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 의구심은 태호 씨가 집안 곳곳에 숨겨진 진실의 흔적들을 하나둘 꺼내 보이기 시작하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호 씨는 서재 책상 구석, 천장의 화재 감지기, 그리고 침실 스탠드 밑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초소형 감시 카메라들을 찾아냈습니다. 렌즈의 그 서늘하고도 기계적인 눈동자가 저를 비추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지안이는 파리로 떠나기 전부터 이 집을 거대한 스튜디오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태호 씨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서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남편이라는 증거로 쓰기 위해서 말이죠. 더 기가 막힌 건 욕실 수납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약병들이었습니다. 지안이가 저에게 보여줬던 그 약들은 태호 씨의 신경쇠약을 치료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성 호르몬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거나 근육을 수축시켜 극도의 예민함과 성적 충동을 유발하는 일반적인 경로로는 구하기도 힘든 약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안이는 태호 씨를 정말로 통제불능의 괴물로 만들기 위해 매일 아침 그가 마시는 주스에 이 독약 같은 것들을 조금씩 타 넣었던 겁니다. 언니, 나 정말 무서워. 라며 제품에서 떨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사실은 먹잇감을 덫으로 몰아넣는 포식자였다는 사실에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것도 평생을 약속한 반려자에게 이토록 정교하고 악랄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 집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태호 씨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그는 이미 지안이라는 인간에게 영혼까지 난도질 당한 상태였죠. 그 거구의 남자가 카메라 렌즈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과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는 몸을 보며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이가 저를 이곳으로 보낸 진짜 이유도 명확해졌죠. 태호 씨가 이 약물들의 부작용으로 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혹은 제가 그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목격하고 지안이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공신력 있는 증인이 되길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지안이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또한 상실과 배신을 겪으며 산전수전 다 겪은 작가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는 부당하게 짓밟히는 존재를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지독한 가련함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감시 카메라의 전원을 하나씩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약병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지안이가 짜놓은 이 추악한 연극의 결말을
제가 직접 고쳐 쓰기로요. 이제 태호 씨는 저에게 단순한 후배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일하게 제가 지켜내야 할 상처 입은 영혼이자 동지였습니다. 태호 씨,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지안이가 돌아올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제가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그녀가 만든 이 가짜 지옥을 우리가 진짜 지옥으로 돌려주자고요. 저는 태호 씨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유대감은 어제의 그 뜨거웠던 정사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끈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안이가 돌아오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그녀가 결코 예상치 못할 완벽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조작된 증거들을 역이용하고 지안이의 외도 행적을 추적하며 우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낮에는 치밀하게 복수를 설계하고 밤에는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인간에 대한 환멸을 씻어내며 우리는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것이었죠. 드디어 지안이가 파리에서 돌아오기로 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슬픔에 젖은 미망인도 배신감에 떠는 목격자도 아닌 지안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친언니의 가면을 쓴 채 말입니다. 그리고 태호 씨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며 자신의 아내가 들고 올 마지막 비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지안이의 들뜬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저는 태호 씨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무대 위의 조명은 꺼졌고 진짜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으니까요. 마침내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띠리릭 하는 그 경쾌한 기계음이 오늘따라 왜 이리도 섬뜩하게 들리던지요. 문이 열리고 들어선 지안이는 파리의 햇살을 듬뿍 받고 온 덕분인지 얼굴에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는 그 찰나 그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순식간에 눈가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며 처량한 연극을 시작하더군요. 언니, 나왔어. 그동안 너무 무서웠어. 태호 씨는 좀 어때? 별일 없었지?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파르르 떨었습니다. 정말이지 대단한 연기력이었습니다. 제가 그 속사정을 몰랐다면 저 가냘픈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같이 울어주었겠지요. 지안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성이는 태호 씨를 향해 다가가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을 연기하듯 뒤걸음질까지 쳤습니다. 수치심과 공포에 찌든 아내, 그리고 그녀를 위로하는 자애로운 친언니. 지안이가 꿈꿨던 마지막 무대에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 씨의 반응은 그녀의 시나리오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괴감에 고개를 숙이거나 지안이의 눈물을 보며 안절부절 못했을 그가 아니었죠. 태호 씨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소파에 깊숙이 몸등을 기댄 채 지안이의 그 가증스러운 눈물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무대 위에서 광대짓을 하는 배우를 구경하는 관객의 그것처럼 무미건조하고도 서늘했습니다. 지안아, 연극은 그만해. 이제 관객이 없거든. 태호 씨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지안이는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며 태호 씨,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정말 당신 걱정하느라. 라며 말을 이으려 했지만 태호 씨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서류 안에는 지안이가 파리에 가 있는 동안 제가 태호 씨와 함께 수집한 모든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이가
파리의 노천 카페에서 웬 젊은 남자와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 한국에서부터 치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기록, 그리고 그녀가 태호 씨를 성적 불구자로 몰기 위해 사전에 모의했던 지인들과의 음성 녹취록까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지안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그 가식적인 눈물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독이 오른 뱀처럼 눈매가 날카로워졌죠. 이게 다 뭐야? 언니가 이 사람이랑 같이 나를 조사한 거야? 어떻게 언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안이는 오히려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 가슴에 꽂으려 했던 그 배신의 칼날을 이미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지안아, 너는 내 동정심뿐만 아니라 내 작가적 양심까지 이용했어. 내가 태호 씨에게 먹인 그 약들, 그리고 집안 곳곳에 숨겨둔 카메라들, 우리가 다 찾아냈어. 내가 만든 그 괴물은 실제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더구나. 태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안이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지안이는 그 압도적인 체구 앞에 서자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거대함이 그녀에게 유책 사유의 증거였겠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자신을 단죄하러 온 거대한 심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와 재산 포기 각서를 지안이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이 서류에 사인하고 이 집에서 나가. 아니,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꺼져줘. 내가 조작한 진술서와 병원 기록들, 그거 법정에 제출하면 누가 감옥에 갈지는 내가 더 잘 알겠지. 마지막 잡이야.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 그 남자랑 마음껏 누려봐. 대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지안이는 악에 바친 듯 서류를 찢으려 했지만 태호 씨의 서늘한 기운에 눌려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펜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인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한 인간이 탐욕으로 인해 무너지는 과정이 얼마나 추하고 허망한지를 느꼈습니다. 지안이가 짐 가방도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나듯 집을 떠나고 다시 정막이 찾아온 거실. 태호 씨는 한참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독한 악연을 도려낸 뒤에 찾아온 것은 승리감이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간 뒤에 느껴지는 아린 통증이었겠지요. 저는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 넓은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지안이라는 이름의 폭풍은 지나갔지만 우리 앞에는 그보다 더 깊고 은밀한 질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안이를 몰아내기 위해 손을 잡았던 우리 두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인했던 금기된 온기. 태호 씨가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지안이를 향했던 그 서늘한 증오 대신 오직 저만이 읽을 수 있는 기이하고도 뜨거운 갈망이 다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혜수 씨, 이제 연극은 끝났는데 왜 내 가슴은 아직도 이렇게 뛰는 걸까요? 그의 질문에 제 심장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복수가 끝난 자리, 그 허무한 폐허 위에서 우리는 이제 서로를 향한 가장 솔직하고도 위험한 감정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죠. 지안이가 이 집을 떠나고 나면 이제 모든 악몽이 끝나고 평온한 아침이 올 줄만 알았습니다. 태호 씨와 저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조용히 세살을 돋우면 될 일이라 믿었죠. 하지만 세상은, 특히나 이 좁고 폐쇄적인 통영의 끝마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비정했습니다. 지안이가 나간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을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구멍가게 할머니는 제가 다가가자 침을 뱉으며 고개를 돌렸고, 빨래터에서 수다를 떨던 아낙들은 제 발소리가 들리자마자 약속이라도 한두 딥을 꾹 다물고는 가시 돋친 눈총을 쏘아댔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분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전조일 뿐이었죠. 어머, 저기 좀 봐. 남편 잡아먹고 내려와서 조용히 사는 줄 알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동생 같은 후배 남편을 꼬드겨서 조강지처를 쫓아내. 저게 사람이 할 짓이야?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갈수록 노골적이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안이가 떠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눈물을 흘렸을지, 어떤 거짓을 뿌려놓았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죠.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씹기 좋은 안주거리가 필요했을 뿐이고, 남편 잃은 미망인이 후배의 남편을 뺏었다는 자극적인 서사는 그들에게 최고의 유흥거리였던 겁니다. 태호 씨가 잠시 마당에 나오기라도 하면 비난의 수위는 극에 달했습니다. 저 덩치 큰 양반도 제정신이 아니지. 저 불효시 홀림에 넘어가서 그 참한 마누라를 버려. 쯧쯧. 저러니 조상님이 노하지. 앞길 구만만한 양반이 인생 망치려고 작정을 했네. 무차별적인 폭언은 이제 은밀한 수군거림을 넘어 우리 집 대문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누군가 대문에 더러운 불효시라고 빨간 페인트로 낙서를 해놓는가 하면 밤마다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일도 빈번해졌습니다. 지안이가 조작했던 그 가짜 약물들과 감시, 카메라, 그녀의 외도 증거들을 마을 사람들 앞에 들이민들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이미 저는 남의 남자를 가로챈 파렴치한 여자였고, 태호 씨는 그 유혹에 빠져 가정을 파탄낸 배신자일 뿐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묵묵히 대문의 낙서를 지우고 깨진 유리창을 치웠지만 그의 넓은 등은 이전보다 더 깊은 고독으로 휘어 보였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다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 저를 보며 그는 미안함에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죠. 혜수 씨,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수모를 겪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냥 내가 떠날까요? 내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당신은 가만둘 텐데. 태호 씨의 그 말에 저는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2년 전 남편을 바다에 묻었을 때도 세상은 제 슬픔을 진심으로 위로하기보다 팔자 드센 여자라며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때는 무기력하게 숨어버렸지만 이번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한 것은 그의 신체적 조건도 지안이의 남편이라는 타이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독하게 외로웠던 한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상처를 알아본 제 진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상인들은 제게 물건을 팔지 않겠다며 소금을 뿌렸고, 길을 걷다 보면 뒤에서 돌멩이가 날아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부녀의 사람들은 집단으로 몰려와 대문을 발로 차며 이 동네 물 흐리지 말고 당장 떠나라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장이 저를 죄인이라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그 투명한 슬픔과 뜨거웠던 유대감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가장 저급하고 추잡한 욕망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캄캄한 어둠 속에서 태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고함과 욕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죠. 태호 씨, 들려요? 저 사람들이 던지는 저 돌멩이들, 저 독설들. 저게 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진짜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들이 저토록 화가 난 거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위로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공포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 무차별적인 비난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 거대한 혐오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폭력적인 광기가 절정에 달하던 어느 비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던 소란이 평소보다 훨씬 더 험악해지더니 급기야 담장 너머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을 향해 횃불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대문 위에 덧칠해진 붉은 페인트는 아침 햇살을 받아 마치 갓 흘린 피처럼 번뜩였습니다. 불여시 천벌 받을 년. 거친 필체로 휘갈겨진 그 글자들은 매일 아침 제가 마주해야 하는 세상의 대답이었죠. 지우고 또 지워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더 진하고 잔인한 문구들이 대문을 뒤덮었습니다. 마치 이 마을 전체가 거대한 입이 되어 저를 집어삼키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작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것은 대낮의 야유보다 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밤마다 걸려오는 정체 모를 협박 전화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다가 이내 짐승의 숨소리 같은 거친 호흡 끝에 낮고 서늘한 저주가 쏟아졌습니다. 내가 그러고도 살 줄 아느냐. 남편이 바다에서 널 기다린다. 죽은 남편까지 끌어들여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목소리들에 저는 점점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거실에 홀로 앉아 원고지를 매만지던 제 손 위로 또다시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꽂혔습니다. 평소라면 태호 씨가 먼저 달려와 전화를 가로챘겠지만 그날은 그가 잠시 마당에 부서진 울타리를 살피러 나간 사이였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지안이의 목소리를 교묘하게 흉내낸 비웃음이었습니다. 언니 행복해? 그 괴물 같은 몸뚱이에 안겨 있으니까 살만 나니? 곧 온 동네 사람들이 내 침실까지 들이닥칠 거야. 기대해.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차가운 물이 차오르는 기분이었죠. 2년 전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느꼈던 그 지독한 질식감이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발끝부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충분한데 가슴이 조여와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거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손가락은 갈고리처럼 굽어 제 가슴팍을 쥐어뜯었습니다. 혜수 씨, 정신 차려요. 마당에서 들어온 태호 씨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의 거대한 품이 저를 감싸 안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따뜻한 온기조차 공포로 느껴질 만큼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저를 안고 울부짖는 태호 씨가 아니라 저를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수천 명의 그림자만이 보였거든요. 발작은 한참이나 이어졌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옷은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제 머리맡을 지키며 앉아있던 태호 씨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 건장하고 당당하던 남자의 눈이 붉게 충혈된 채 젖어 있었거든요. 그는 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혜수 씨, 나 때문이에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당신 같은 고결한 사람을 이 진흙탕에 끌어들였어요. 당신이 글을 쓰고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내가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네요. 그의 눈빛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서늘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그날 밤 자신이 평생 일궈온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건설사 임원이라는 지위, 서울에 남겨둔 자산, 그리고 사회적 명성. 그 모든 것들이 지안이와 마을 사람들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 기득권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이 지독한 사냥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요. 이제 다 버릴 겁니다. 지안이가 탐내던 그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껍데기들, 전부 던져버릴 거예요. 당신이 숨 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게 어디든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갈 겁니다. 태호 씨는 서재로 들어가 지안이에게 보낼 마지막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는 대신 오직 자유만을 선택하는 무모한 결단이었죠. 지안이가 그토록 집요하게 그를 파멸시키려 했던 이유가 결국 그가 가진 풍요로움 때문이었다면 그는 기꺼이 그 풍요를 쓰레기통에 쳐넣기로 한 겁니다.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짐도 필요 없었죠. 제 원고 뭉치와 태호 씨의 몇 가지 옷까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시린 기억들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붉은 페인트가 칠해진 대문을 뒤로하고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통영의 그 작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태호 씨의 손을 잡고 걷는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기에 비로소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실. 하지만 우리가 향하는 그 끝에 정말로 낙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이 우리를 반길까요? 새벽 안개를 뚫고 차를 몰아 마을 경계를 벗어날 때쯤 태호 씨가 제 손을 꼭 쥐며 백미러를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버리고 온 과거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고 앞유리 너머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안개 자욱한 산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새벽, 우리는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번듯한 승용차는 지안이와의 진흙탕 싸움을 위해 내어준 지 오래였고 태호 씨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낡고 투박한 1톤 트럭 한 대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주가 되어 주었죠. 대문에 뿌려진 그 붉은 페인트 자국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멀어질 때 저는 비로소 찢어질 것 같던 가슴의 통증이 조금은 잦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남도의 끝자락, 이름조차 생소한 작은 섬마을이었습니다. 지도에서도 바늘 끝으로 콕 찍어야 겨우 보일 만큼 작고 외진 곳이었죠. 배를 2번이나 갈아타고 거친 바닷바람을 뚫고 들어간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신분을 숨긴 채 그저 외지에서 온 부부라는 가짜 명패를 가슴에 달고 살기로 했습니다. 태호 씨는 건설사 임원이라는 화려한 명함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거친 장갑을 꼈고 저는 펜 대신 호미를 들었죠. 그곳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립되고 처절했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낡은 집,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눅눅한 방 한 칸이 우리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처참한 환경이 저에게는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밤마다 걸려오는 협박 전화도 대문에 휘갈겨진 저주의 문장도 없었으니까요. 태호 씨는 그 압도적인 책으로 마을의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리고 거친 바닷일을 하며 그의 손은 금세 굳은 살로 뒤덮였고 피부는 바닷바람에 검게 그을렸습니다. 지안이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그의 그 거대한 육체는 이제 이 척박한 섬에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지켜내는 유일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름 없는 여자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는 깊게 모자를 눌러 쓰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혹시라도 누군가 우리를 알아볼까봐 혹은 세상의 그 칼날 같은 시선이 여기까지 쫓아올까봐 숨소리조차 죽이며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단칸방의 낡은 등잔불 아래 서로의 체온에 의지했습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고 지붕 위로는 거센 바람이 핥히고 지나갔지만 그 좁고 눅눅한 공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낙원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거친 손으로 제 마른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이곤 했죠. 혜수 씨, 조금만 참아요. 여기서라면 우리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다시 글을 쓸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줄게요.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제 차갑게 식어버린 영혼을 데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던진 돌멩이에 맞서 싸우기보다 스스로 유배를 택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비록 신분을 숨기고 숨죽여 사는 비겁한 도망자의 삶일지라도 서로를 향한 가련함과 원초적인 갈증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도피란 없는 법일까요? 신분을 숨기고 조용히 정착했다고 믿었던 우리의 평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덩치 큰 남자와 말없는 여자의 정체에 대해 조금씩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섬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은 우리를 환영하는 대신 서서히 그물망처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우리 집 마당을 서성이던 낯선 남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찾으러 온 세상의 전령일까요? 아니면 지안이가 보낸 또 다른 비수일까요?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민박집 마당에 박살난 찻잔 파편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처량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안이가 그 낡은 택시에서 내려 저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었을 때 저는 육지에서 도망쳐온 그 모든 시간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녀는 섬까지 찾아와 태호 씨가 버리고 간 기득권의 자네들을 들이밀며 마지막 남은 우리의 안식처까지 난도질하려 했습니다. 언니, 여기가 끝인 줄 알았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녀의 독설은 파도 소리에 섞여 제 귀를 찢어 놓았죠. 하지만 지안이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태호 씨가 이 척박한 섬에서 서로의 살결을 맞대며 쌓아 올린 그 무엇보다 단단한 구원의 성벽이었습니다. 태호 씨가 바다에서 돌아와 지안이 앞에 섰을 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수치심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를 지키겠다는, 그리고 이 고요한 일상을 지켜내겠다는 단호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죠. 지안아, 이제 내가 가진 그 독설들, 이 바다에 다 던져버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만든 그 가짜 지옥에 살지 않아. 태호 씨의 낮은 목소리가 지안이의 기세를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듯 소리를 질렀지만 우리 두 사람이 뿜어내는 그 견고한 유대감 앞에서는 한낱 부질없는 몸부림일 뿐이었죠. 지안이가 결국 섬을 떠나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지독한 피로가 아닌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던진 돌멩이에 맞서 싸우기보다 그 돌멩이들을 모아 우리만의 탄탄한 성을 쌓기로 한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숨죽여 사는 비겁한 도망자가 아니라 이 섬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그리고 서로의 유일한 구원으로서 살아가기로 맹세했죠. 파도가 잔잔하게 일렁이는 어느 새벽녘 우리는 증인도 하객도 없는 바닷가에 섰습니다.
예식장도 화려한 드레스도 없었지만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은 오직 찰랑이는 파도 소리와 붉게 타오르는 새벽 노을 뿐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거친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육지에서 가져온 값비싼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이 섬의 해변에서 주운 바닷물에 씻기고 깎여 동그랗게 말린 작은 조개 껍데기로 만든 반지였죠. 혜수 씨, 이 반지는 세상의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해요. 우리의 상처와 구원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그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줄 때 저는 비로소 세상이라는 감옥을 완전히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저 또한 태호 씨의 굵은 손가락에 똑같은 반지를 끼워주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안이가 괴물이라 불렀던 그의 육체는 이제 제게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우리는 새벽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의 살결 위에 새로운 삶의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배신도 아닌 오직 서로를 향한 가련함과 원초적인 갈증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답고도 치열한 사랑의 문장이었죠.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 묘하죠. 가장 깊은 절망의 늪에서 우리는 가장 눈부신 구원을 만났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에게만큼은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섬의 파도 소리가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 줄 것이고 이 새벽 노을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치열하고도 파격적인 로맨스, 그 지독한 운명의 끝이 어디일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2년 전 남편을 잃고 껍데기처럼 살아가던 저라는 여자가 그 압도적인 실체 앞에서 어떻게 다시 여자로 깨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경이로운 위용 뒤에 숨겨져 있던 미경이의 추악하고도 치밀한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세상의 비난을 뚫고 끝내 서로의 구원이 된 두 남녀의 파격적인 드라마, 그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척박한 섬에서 다시 펜을 잡고 문장을 적어 내려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우리의 다음 이야기, 그 더 깊고 은밀한 비밀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사연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문장이 남으셨나요? 세상의 눈초리 때문에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여러분만의 은밀한 사랑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 섬의 바다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그 사연을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 기다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